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또 연휴 이후로 중국의 소비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쉬고 돌아온 중국 증시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일단 사죄를 좀 드리면서 뭔가 중국 부진의 상황과 항상 제가 이제 뭐 방송 저희가 처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항상 이제 저는 동향을 좀 팔로우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중국 얘기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일단 자산시장은 그냥 미국 금리라는 어떤 거대한 수면 밑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 물 밑에서는 중국 장기금리도 오르고 네. 최근에 위안화도 상대적으로는 강하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실물 경제는 다시 2차 반등을 좀 시작은 했는데 미국 금리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압도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자산시장 중국 뭐 홍콩 증시라든지 여객 시장은 뭐 하루 이틀 오르고 그러긴 하는데 8, 9월에도 지금 거의 횡보 상태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제자리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4분기에는 저희는 뭐 실물 경제 회복한 부분과 뭐 주가 차이 괴리는 뭐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심리적인 부분이나 미국 금리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확연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태도는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본토 자금이 들어와서 커버를 하고는 있으나 외국인들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본토 자금이 내려오면 거의 명확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확실히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뭐 중국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부도 위험 관련된 CDS 프리미엄하고 제일 부진한 지수 중에 하나인 홍콩의 항생 H 지수랑 좀 그려놨는데 회색 선이 홍콩이고 중국 CDS 프리미엄이 초록색 선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건 최근 올해 들어서 연중 고점으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에 올해 1월 달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파킹이 됐었고 2월 이후에 들어갔던 돈을 그대로 다 지금 돌려놓은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1월 달에 엄청난 외연 투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1월에 폭증한 부분 가지고 순매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볼 땐 그렇지만 거의 리오프닝 했던 지난 11월로 거의 다 돌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이 CDS 프리미엄 올라가는 부분과 외국인이 빠지는 부분과 거의 거울처럼 일치하죠. 결국에는 외국인은 일단 올해 경기에 대한 신뢰가 일단 첫 번째 실망이 있었고 최근에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이게 뭐 한 3, 4개월 누적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보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장기 불황으로 이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제 생각에도 최소한 이런 누적된 지표 확인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10월 중에도 뚜렷하게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거의 2달 연속으로 아주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는 순매도는 당연히 약해지고 있지만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는 좀 신뢰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미중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도 사실은 계속 꾸준했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ODI라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거랑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FDI랑 차감해서 막 이렇게 많이 보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중국 기업이 오히려 나간 게 더 훨씬 더 수지가 많았고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FDI는 아직까지는 저는 지난 2020년, 21년에 FDI가 워낙 급증했었기 때문에 쉬어가기 혹은 좀 베이스에 의해서 역기조 효과로 좀 많이 둔화됐다고는 보지만 분명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식 채권 시장을 매일매일 외국인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먼저 봐드리고는 있지만 물밑에서 외국인이 공장 짓고 서비스업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내년까지 회복 단계가 굉장히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부동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2008년을 회상을 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 리반 사태 나고 나서 중국에서 4조 위안을 돈을 풀면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부양을 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왜 이번에는 도대체 너희들 경기 안 좋다는데 뭐 그런 게 왜 안 나와? 라고 막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건 아예 앞으로도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이제 매수 진작책들은 나오지만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구조조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나왔을 때 저 얘기하셨던 게 뭐 수요 진작책이나 이런 것들 분양시장 좀 띄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2019년부터 하는 뭐 유동부채 관리 비율의 3 레드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디벨로퍼 막 옥죄기 시작한 정책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선생님 얘기하셨고 저도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의지, 그러니까 법을 한번 쫙 빼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상 크게 보면 4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오는 뭐 헝다나 디벨로퍼 관련된 뭐 컨트리가든 벽개원이죠. 이런 업체들 개별 플레이에 대해서 뭐 완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혀 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거래도 받으려야 되고 가게 마음도 받으려야 되고 이제 여기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정확히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걔네들 디벨로퍼들 공급자 쪽에 대해서 뭐 채권이나 전반적인 자금 지원 같은 거 이렇게 목 조르고 있는 거 안 바꾸면 부동산 경기 못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계속 최근에 두 가지로 듀얼로 다 보는 게 한쪽에선 주택 거래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디벨로퍼들 뭐 헝다나 이런 업체들이 민간이든 국유기업이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이제 올해 내년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발행하는 규모 대비 이제 실제 다시 재발행하거나 차환했을 때 순발행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찍는 채권이 훨씬 더 적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사실 이제 저희는 중국 정부 나팔수 역할만 1년째 한 셈인 것 같긴 한데 작년 11월 달에 조금 저희가 볼 때 되돌리면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게 지난 4년 동안의 디벨로퍼 규제는 일단은 강도는 일단락이 됐고 우리는 이제부터 민영 디벨로퍼든 국영 디벨로퍼든 신용공여나 대출 지원이나 채권 발행을 도와주겠다라고 사실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한 3, 4개월 동안 올해 한 3월 달까지는 일부 이제 대표 기업들, 민영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조금 이제 팔로업을 저희가 계속 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디벨로퍼들은 영내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되게 어려웠고 이제 채권 발행이 영내에서 안 되니까 홍콩이나 여객 시장에 가서 달러치를 지금 많이 찍었던 거거든요. 고금리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재개될 것처럼 이제 했지만 결국에 중국의 크레딧 시장은 정부가 말만 해놓고 사실상 정말 은행을 매칭시키거나 뭐 진짜 사줄 사람을 매칭시켜서 얘네 채권 보증해 줄 테니 디벨로퍼 채권 사라라고까지 정말 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이 알아서 민영기업이나 어려워진 기업들, 건설사들한테 채권을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국유화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지표가 저희는 4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앞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최소한 살릴 애들과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애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것들이 4분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주목은 하고 있는데 역시 공급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의지를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구조조정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준공하고 입주 관련된 또 민생하고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절묘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그게 또 입주 문제가 계속 올해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는 시켜야 되는데 딜레마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뷰는 연말까지 이 1년 동안 사실상 좀 무의에 그쳤던 민영 디벨로퍼 관련된 혹은 디벨로퍼 관련된 채권 발행이나 일부 이런 것들을 재점검을 10월 달에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꺾어야지 오히려 중국이 잘 보인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빈집이 1억 채라면서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통계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전수조사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협의 재고랑 광의 재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부동산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그 채수 기준이나 면적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고가 지금 쌓여 있다는 것도 맞는데 지역마다 일단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지역마다 어마무시한 이게 차이더라고요. 컨디션이 뭐 저희로 치면은 저희 서울시 경기도 광역권이나 이런 쪽하고 또 중국의 3, 4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은 많이 쌓였다 보다는
이게 어떤 플로우냐, 지금 늘어나는 중이냐, 내려가는 중이냐, 어디에 노출도가 많느냐, 그리고 이걸 들고 있는 애들의 컨디션이 어떠냐, 그리고 시장 금리 상황이 어떠냐를 가지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죠. 사실 중국 주택 재고 많다는 얘기는 2015년부터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에 와서 문제인 거는 도시화율도 떨어지고 고령화도 진행 중이고 실수요도 예전 같지 않고 가계부채도 분명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많아졌을 텐데 거래가 안 살지 않느냐는 모든 이제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건 좀 호흡을 좀 내년까지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저렇게 쌓였으니 연쇄적으로 막 터진다기보다는 정부가 일단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유도할 만큼 연착륙시킬 정도로만 지원하면서 어렵게 간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는 게 맞고, 대신 주식시장을 저희는 봐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요새 하도 돌아가는 게 중국 부동산이 거래 회복도 조금 더디고 이제 말씀하신 공급자 문제도 있어서 상장 기업들이 부동산하고 건축업이나 이런 일련의 부동산 관련 산업들의 순이익 비중을 좀 봤거든요. 상장한 기업들 전체 이익 중에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이제 얘네들 순이익 급감을 반영했는지 보려고 순이익 비중을 봤더니 2018, 19년에는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건축업 애들의 순이익 비중, 전체 그 중국 상장 기업 이익에서 대략 한 13%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네, 근데 지금 올해 얼마일 것 같으세요? 3분의 1 토막 났을 것 같은데. 1%입니다. 올해 저희 상반기 추정이 1%고 작년이 2%.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가 4%. 팬데믹 기간 동안 완전히 폭포수처럼 이익이 빠져서 사실상 적자 기업이 더 많아진 거죠. 상장 기업만 가지고는 절대로 중국 부동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상장 기업조차도 지금 망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순이익 급감에 대한 부분, 즉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기반영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회복의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지켜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죠. 중국 부동산은 사실 참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상하이의 한 30-40평 아파트는, 아니 베이징의 아파트는 대략 얼마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베이징의 30-40평대 아파트? 그냥 찍어보시죠. 찍어볼까요? 서울과 비교해서 한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20-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흥룡강성이나 이런 데는 한 얼마 할까요? 흥룡강성이요? 네, 저 동북 추운 동네. 네. 글쎄요, 몇 억 할까요? 한 2천만 원 한다고. 차이가 이게 엄청 그러니까 크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 전라도 저기 사람 잘 안 사는 데 가면 5층짜리 계단 아파트가 500만 원, 경상도 가면 2천만 원 뭐 이렇다는데 비슷합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동산, 중국은 부동산의 문제야라고 했을 때 사실 상하이나 베이징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선 큰 도시들은. 그래서 일선 주요 도시들은 저희가 한 몇 개 정도를 봐야 되나요? 이게 중국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다고 할 때 일선 도시는 여기 장표 좀 피디님 띄워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30대 도시 중국의 신규 주택 거래의 월별 상승률, 월별 증가율을 저희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30대 도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30대 도시 샘플링은 예전에 이제 일선 도시 4개, 상해, 심천, 광주, 뭐 북경, 그리고 2선 도시는 요새 이제 신이 2선 도시도 많고 한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한 100대 도시까지 주로 보면 대충 전체 거래에서 7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100대 도시를 저희가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더 압축해서 1선, 2선, 3선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보시는 이 30대 도시 주택 거래 이 차트를 중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잠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대로 지금 중국의 이 주택 거래가 작년에 마이너스 20% 감소한 베이스에서 기저에서도 6월달, 7월달에 보시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6.7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견디기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8월부터 부양을 시작을 했고, 이번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9월의 경우 집계를 최종적으로 하면 신규 주택은 마이너스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폭이 아직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주택 기준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중국의 기존 주택 혹은 중고 주택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9월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중고주택이나 기존주택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해서 나간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깡통식으로 비어있는 후분양이 거의 돼버린 비어있는 방치된 빈집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9월에 분명히 중국 정부가 계속 부추긴 정책들이 매기가 살아나는 거는
촉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1선에서 한 3선 도시까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비어있던 집들의 매매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분양을 안 간다는 거는 건설사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매기는 살아났지만 내가 임장도 다니고 내가 부동산도 가서 기웃거리면서 실제로 사고 있는데 기존 주택이나 기존 재고를 산다는 거는 결국 신규 분양했을 때 내가 떼일 수 있고 이게 헝다가 제2의 헝다가 되고 제2의 벽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양을 해서 결국 디벨로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지 못한 채로 부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의 재고만 터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구조조정 의지가 강해도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디벨로퍼에 대해서 속가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되게 기민하거나 아주 빨리 행동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제3자의 눈 또는 뭐 서구의 눈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눈으로 중국을 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중국 기득권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뭐 싱가포르 집값이 두세 배씩 오른 거는 결국 중국의 기득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일본 홍콩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완전히 탈출 러시를 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책이 흔들릴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대중의 숫자는 대략 뭐 7억 명 이상의 인민이라고 보면 그 인민의 엄청난 숫자는 시진핑의 지금 공동부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이 정책이 부동산 정책 관련이 디벨로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저는 절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중국이 되게 섬세한 정책을 쓰거나 구조조정 의지가 굉장히 변하더라도 질서 정연하면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건 대전제 같아요.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강화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 기득권층 혹은 다주택자나 우리로 치면은 조금 부유층,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흥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포퓰리즘처럼 오히려 더 이제 안 가진 사람에게 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1가구 1주택이 완벽히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무주택자도 많은 상황이니까 실수요를 일부 이제 촉진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과격한 정책이 나올 거냐에 대한 상징성이 있느냐는 곧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짚어드리는 거고 대전제는 법을 빼는 쪽으로 가는 게 본인 정치나 본인이 정책 기능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가 선언한 거는 일단은 내년에 연착륙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거래가 망가지거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입주조차도 못하는 식으로 브랜드가 다 무너져서 신규 분양을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로 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 저희가 보는 뷰도 어차피 그냥 연착륙시키는 정도. 지금 거래가 감축해서 그냥 보합 정도 만들고 어차피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정도로 저희는 보는 거고 주가는 이거를 반영했냐 아니냐에 이제 시가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중국이 부동산이나 건설업, 인테리어, 내장재 이런 걸 주도주로 보시는 분은 시장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건데 이 후폭풍에 대한 어느 부분까지 반영했냐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도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중국의 그 기득권에 대한 생각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요한 매질이랄까요? 중요한 공격은 결국엔 종부세 도입인 것 같거든요. 중국에선 부동산세라고 하죠.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건 없고요. 입법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죠. 이번에 전인대라고 하는 중국의 국회 성격인 기구에서 이번에 입법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세를 한 10년째 태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의미는 그러면 또 소위 말해 어떤 기득권이든 부동산세를 도입했을 때 즉 다주택자 중과세를 도입했을 때 싫어할 만한 쪽을 또 눈치를 일부 봤다는 거니까 그게 균형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한쪽으로 완벽히 쏠린다고 또 보기는 어려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시진핑의 권력 장악이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된 것 같지만 권력 싸움에서 못 이기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성과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안하고 또 제안해서 몇 년째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건 시진핑의 아이덴티티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되게 그렇게 뭐랄까
지식인 같진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전에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초등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진핑의 생존은 결국은 중국의 저층 인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른 게 지옥도가 열리거나 마찬가지니 그걸 계속 막아주는 이런 제안들이 시진핑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를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강한 뭐랄까 인민의 뒷배를 가지고도 실현을 못하는 건 그 권력 싸움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장악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장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도입을 강행할 수 있었으나 일단은 미룰 수도 있으나 뭐 그게 피동이든 아니면 주동적이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히 뭐 기득권이 유리한지 혹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과격한 카드를 현재 시장에서 걱정했었는데 일단 이번 10월 말에 있는 당대회에서 유력했던 이제 부동산세 관련된 얘기가 입법이 상당히 미뤄진 걸로 이번에 10월에 확인이 돼서 최악은 막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매겨져서 보유 개념으로 가서 많은 매물이 더 쏟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특정 지역의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건 막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좀 균형을 좀 잡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지고 성장하거나 부동산 가지고 자산 효과가 나서 플렉스한 소비를 할 수 있거나에 대한 기대치는 애시당초에 저희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은 저희 이제 뷰가 돌고 돌아서 지금 저희가 좀 다른 얘기로 가고 있지만 국경절 소비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희가 갖고 있는 뷰는 뭐냐면 중국 소비가 리오프닝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고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자산 바불이나 부동산이나 뭐 증시 가지고 느꼈던 전혀 자산 효과가 오히려 반감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최종적인 제로 코로나 1년 동안 임금 소득이 훼손이 된 사람들이 올해 기대했던 것만큼 전혀 소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비는 줄일 만큼 줄였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줄였냐면 전년비로 상반기에 한 2% 정도 재화 소비, 뭐 스마트폰이나 화장품 모든 걸 포함해서 2%밖에 성장 못했고 저희가 이제 8월, 9월에 보는 수치는 한 4%대. 내년에는 성장률 정도에 준하는 4.5에서 5% 정도에 대한 뷰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뭐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소비도 가격이 싸지면 사는 거고 역자산 효과도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줄였고 심지어 부채까지 상반기에 갚았습니다. 중국 가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국경절 연휴도 어떤 쪽에서는 좀 나빴다. 어떤 쪽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평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중국 가계 상황을 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에 중국 갔을 때 소비재 애널리스트들이 막 되게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안 좋았냐면 중국의 그런 국경절, 노동절, 춘절 연휴 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행객은 몇 명이었고 총 여행 매출은 얼마였습니다 발표를 해요. 근데 보통 이걸 분자분모로 객당 1인당 그래서 여행 소비를 얼마를 지출했냐 가지고 소비의 회복 속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경절 연휴 때 1인당 소비 지출이 이제 중국 돈 900위안 정도, 여기 지금 전에는 추정치고 확정치는 900위안이 나왔는데 한국 돈 뭐 18만 좀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노동절 때 봤던 그 회복 강도가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90%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100%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소비 여력을 뛰어넘었다라는 직전 말씀이시죠? 국경절 연휴 때 썼던 만큼 이제 썼다는 정도인 거죠. 물론 돌고 돌아 1년이나 걸렸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이 중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재화 소비나 이런 소비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탈출했고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가 10%씩 성장하는 시대를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주가나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이미 거의 뭐 2%의 성장을 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계 소비 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 줬던 충격의 여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물론 내년에 저희가 더 안 빠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고요. 그 가정 하에서는 중국 소비는 계속 꾸준히 올라올 것 같다. 바닥은 이번 뭐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그 10월 달 초에 그 황금 연휴에 소비 증가가 너무 둔한 거 아닌가. 둔화됐다고요? 소비 증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굉장히 긴 연휴였잖아요. 한 10일간의 연휴였으니까 많이 써야 될 것 같았는데 기대를 잔뜩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기대와 실망.
이것이 반복.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외국인도 뭐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고, 네. 근데 저는 그냥 더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네. 그냥 조바심과 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만만디한 회복이 네. 지금 보시면 영원히 회복할지 못할 것 같지만 이미 레벨다운 된 상태에서 다시 방향은 잡았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에도 안 됐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항상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6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고 저희가 이제 11월이 벌써 리오프닝 1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당초 연초에 저 같은 중국 애널들이 설레발 쳤던 리오프닝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기대감이 바닥에 있으시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조금 정신 후유증을 좀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중국 가계 소비나 기업들의 재고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늦어진 거죠. 그 저축률이 좀 허물어지나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계속한다는 게 일종의 불안 심리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축률이 좀 허물어져야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대출에서 예금 증가율 차감한 스프레드 같은 거, 그러니까 즉 대출을 늘리거나 예금을 늘리는지 여부를 저희가 강도를 보는 지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상반기에 중국 분들이 조기 상환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환한 문제들도 내려가는지를 주간 단위로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뭐 7월 정도 기점으로 조기 상환 비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에 중국의 그 많은 가계가 금리를 낮춘 게 아니고 실제 가상금리가 고정돼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금리를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상 갚기가 부담이 되니까 금리를 다 낮춘 걸로 지금 중국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네. 실제로는 기존에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의 금리가 높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국 정부가 9월부터 지금 대환해주고 시작을 했죠. 은행한테 그런 부담을 물리는 거네요. 은행은 학을 뗄 일이죠. 네. 은행은 굉장히 싫은 일인데 네. 끌다가 이제 8월에 선언을 했고 그 효과는 10월 중국 소매 판매에 확인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금이 저축률이 늘었냐 안 늘었냐는 저희가 좀 후행하는 지표라 당장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예금 증가율, 대출 증가율 차나 보시는 조기 상환을 더 한다 안 한다를 저희가 보면서 가늠을 좀 해보면 9월부터는 가계대출은 조금 는 것 같고요. 예금은 더 쌓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 담보대출을 왜 조기 상환하는 것까지 봐야 되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중국 소비가 안 된 원인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본인들이 소비할 거 줄여서 고금리 대출을 갚으려고 영끌해서 쫙 갚아버렸거든요. 네. 소비의 제한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정이 된다는 건 갚을 분들은 이미 갚았고 네. 이제 좀 쓰기 시작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명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중국의 뭐 스마트폰, 경기 소비, 재화 소비 혹은 지금 부진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속 궤도로 들어오는 거죠. 2%하고 예전 10% 사이에 4, 5% 정도로 내년까지 돌아오는 그림으로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언제 되살아나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분기 중국 실물 경제는 어떨까 또 어떻게 예상을 네.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아주 쉽게 중국 그 탑다운 지표 중에서는 생산자 물가 PPI하고 네. 산업 생산 상황을 이제 강도를 서로 보면서 중국 이제 주가하고 제가 좀 그려놨는데 중국이 지금 재고 조정은 이번 4분기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사실 1년 내내 거의 끝나갑니다 했는데 1년이 지금 벌써 됐고요. 네. 사실은 이미 충분히 저희가 제조 PMI 같은 지표의 반등을 보면 충분히 재고 사이클은 좀 끝나가는 것 같고 중국의 물가도 7, 8월에 이번에 정말 끔찍한 재고 조정 20개월 후에 PPI가 오르고 있어서 중국 경기는 전년비로 보는 데이터 말고 저희가 2년 평균이나 이번 2분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3분기하고 4분기에 완만하게 반등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저희는 실물 경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4분기 저희가 보는 데이터가 아직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증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시장은 위험 선호도 혹은 투자 심리 이런 것들에 지장을 좀 받고 있고 실물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중국 3분기 성장률 나오고 9월 소매 판매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8월에 반등을 한번 했는데 9월에도 대체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은 반등을 좀 한다고 저희가 9월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PPI 올라서 좋긴 한데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제가 이제 알리 그 익스프레스 네, 네. 제가 뭐 슈퍼 다이아몬드 회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다이소 같이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1,000원 이런 게. 한 번은 이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나 해서 진짜 꽉 채워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한 보따리가 오더라고요. 한 2만 얼마 해요. 네.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만한 거 한두 개 뭐 또 건져서 쓰고 막 이러는데 아직도 이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재고 조정이 다 안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네. 재고 조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어떻게 나오죠? 왜냐하면 비슷한 한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예를 들어 2만 원에 샀던 걸 2,000원에 팔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재미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취미생활로. 네. 근데 이거를 봐서는 아직까지 재고 이게 PPI가 올라오긴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1년 내내 봤던 것처럼 PPI 상승 속도도 생각보다 되게 느리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만약 이 마켓이 없어지면 이게 특별 마켓이에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의 특별 마켓. 이것까지 없어지면 저는 재고 조정 확실히 됐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 복원되면 이거는 진짜 이제 중국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살아나니까 곧 좋아진다라고 보지 말고 그냥 최근 부동산처럼 아주 길게 한 1, 2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는 구조조정하려고 그러면 뭐 2, 3년도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건 다 1년 이상이라도 다들 보실 것 같고요. 지금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딱 얘기하신 해외로 직구가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중국의 캐파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쌓여 있었었고 네. 실제 여전히 쌓여 있어서 중국의 유명한 이유 시장이나 뭐 이런 공산품 시장에서 가격 지수를 저희가 뭐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은 바닥을 통과했고 여기서 V자 반등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얘네의 재고를 확 털어줄 만한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뭐 IMF나 모든 글로벌 수요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진 않은데요. 다만 중국은 항상 이게 선행 지표고 중국의 이번 그 재고 사이클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이 재고가 털려지는 것만으로도 특정 섹터, 특히 뭐 저희가 주장하는 반도체나 우리가 대만이나 한국에 연계가 많이 됐던 테크, 공산품 중에서도 일부 이제 전기차처럼 과잉인 쪽 말고 오히려 전통 그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가격 신호들이 이제 공급이 우위였던 게 끝나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하고 비교해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도 좀 볼만하다. 최근에 중국의 그런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최근에 조정은 좀 받지만 7, 8월에 보시면 도저히 이게 부동산 위기가 있는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라고 보실 수는 없거든요. 이건 유가 때문만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중국도 이제 과거만큼 공급이 과잉이 아닌 산업들도 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뭐 철강석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뭐 BDI 운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고 전기차 배터리는 오히려 최근 3, 4년 동안 너무 때려 부어서 지금 이쪽은 공급 과잉이 나서 탄산리튬을 저희가 매일 보지만 탄산리튬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신산업들이 그렇고 신재생이 그렇고 태양광이 그렇고요. 오히려 반도체가 중간에 있는 산업은 작년부터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신호 맞고 1, 2년으로까지는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PPI는 굉장히 기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재고를 하고 빨리 털고 빨리 회복을 하니까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산품이나 커머디티 관련된 원자재 관련은 충분히 주가가 워낙 덜 올랐기 때문에 뭐 보자 뭐 이런 의견으로 최근에 기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기차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와 전기차 소재 모두 중국의 압도적인 수량을 전 세계 완전 비교할 수 없는 넘버원이죠. 올해 아마 전기차 한 700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상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강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이제 종목 애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표를 보냐면 중국의 이런 신재생이나 소부장, 전기차, 배터리만 모아서 얘네들의 고정 투자 증가율하고 얘네들의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같은 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괴리가 3년 동안 투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투자는 3, 40%대 증가를 유지를 했는데 생산 매출은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히 매출 이런 것들은 괴리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의 강도가 이번 팬데믹 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과잉 투자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당연히 원재료 가격 관련해서는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 임계치가 와야 이제 조정이 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놓고 보면 중국만 놓고 본다면 해외 수출 쪽의 증가율이 크게 더 받쳐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은 올해 뭐 연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짧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공급 과잉 상태는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중국 전기차는 유럽의 전기차, 중국 전기차 한 100만 대 이상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BYD가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여튼 뭐 중국 내에서도 이 해외 진출이 어려우면 결국에는 어려울 걸로 중국 내부 애널들도 저희 5월달에 갔을 때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태양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 내수 관련 수요는 아직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중국 기업의 경우는 수출 노출도가 있거나 해외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업들만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쪽만. 5월에 가셔서 BYD 한번 전기차 타보셨나요? 뭐 그냥 택시가 주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제가 이게 뭐 잘 피드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워낙 좋아져서 차들이 전 디자인만 주로 보니까. 타보셨다면서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택시로 탄 거죠. 네, 그러니까. 네네. 뭐 그냥 전기차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차하고 뭐 옛날에 내연기관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차가 좀 아직 안 좋구나. 뭐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 전문 영역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11월에 또 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성비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실물 경제는 이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이랑 연결을 해서 원래 주식시장은 조금 더 먼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쯤 금융시장에는 좀 회복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금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수면이 높게 지금 덮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 홍콩이든 중국 시장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계속 부진한 원인이 상반기는 좀 내부 원인이 저는 컸다고 보고요. 지금 하반기의 경우는 대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외 요인 관련해서 저희가 11월에 정상회담 기대도 하고 있고 미국 금리도 저희 채권 애널의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4.7%를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피크로 좀 보고 맞추기 어렵습니다만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물 상황이 올해 3분기보다 4분기가 중국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받쳐준다면 중국 시장도 그 실물 좋아진 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를 시장을 좀 더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7.3 가니까 계속 방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잘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환율이 좀 오늘도 7.28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7.3을 중국이 좀 지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해도 될까요? 솔직히 미국 금리만큼 위안화 환율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잠깐 짧게 튀어주시면 저희 시간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 그림 뭐냐면 달러 위안 환율이 이 회색선이고요. 지금 초록색은 제가 뒤집어 그려놓은 건데 위안화의 그냥 모든 통화들 바스켓 대비해서 상대 환율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 위안화의 실제로 환율인 거죠. 달러 위안 환율은 그냥 뭐 7.3 정도에서 방어하는 정도고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는 위안화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한 달 반 정도 가까이가 됐죠.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원화의 좀 방어력 요인이 될 거로 보는 게 위안화하고 원화가 좀 같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위안화가 지금 실물 경제 좋아지는 만큼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선 그림이 내려가면 강세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위안도 중요하지만 위안화의 체력이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PMI나 지금 좋아지는 소매 판매 같은 데이터와 유사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한 달째 넘게 이어지면서 7.3에서 잘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 미세먼지 어떠냐고 중국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냐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투자하는 거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든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나,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는데 미세먼지도 그래서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뭐 국내 보면서도 국내 미세먼지 심할 때 이제 중국 경기 보려고 계속 그쪽 미세먼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 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낮아졌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경기 문제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구조 전환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언은 했지만 전반적인 변화는 농도 자체가 많이 내려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11월 달에 중국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한 달 뒤에 또 모시게 될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업데이트 될까요? 아마 이번에 이제 부동산하고 짧게 드릴게요. 산업 관련된 이슈들 조금 체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갔다 오면 좀 갔다 온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현지 탐방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는데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